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을 앞두고 김승희 의전 비서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습니다. 자녀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진 지 7시간 만에 서둘러서 수습에 나선 겁니다. 향후 전국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주요 전국 이슈,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순방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부터 4박 6일의 일정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국빈 방문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중동의 전 세계 시선이 쏠려 있고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생각도 들고요. 어떤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중동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대통령이 순방을 가시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럴 때일수록 순방을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중동 정세가 불안할 경우에 그 수입선의 그 안정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곧 겨울일 텐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 안보를 지킨다. 이런 어떤 목표를 갖고 진행하는 순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보통 이제 외교를 갔다 오면 기대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도로 나오죠. 우리가 몇 조 우리가 이제 가져올 거야. 투자 유치 받았어. 뭐 그런 등등. 외교적인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난번에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그 방한했을 때 300억 달러 규모의 MOU 체결한 게 있죠. 뭐 세움시티인가요? 그 건설과 관련된 것들 포함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성과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에너지 확보 차원의 이제 순방 같은데 저는 대단히 지금 시점상 지금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 지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하마스 간에 무력 충돌이 지금 확전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동 전쟁으로까지 확산될 저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방문하고 있는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 팔레스타인 지지를 선언했거든요. 카타르는 그 무장단체인 하마스를 지지 선언했어요. 또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직접 방문까지 해서 지지 선언을 또 했단 말이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표방해 왔던 가치 외교 그 측면에서 충돌의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원래는 지난 16일 날 UAE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중동 사태가 악화돼서 취소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뒤인 이 사우디와 카타르는 가는 것은 보도에 의하면은 그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강력하게 요청했다. 국빈 방문으로 요청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국빈 방문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청했던 것은 그들만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난번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UAE 방문해서 UAE의 적은 이란, 그래서 이란을 주적이라고 해서 한번 이란과 외교 분쟁이 격화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또 의도와는 다르게 그런 거에 또 휘말리지 않을까라는 우려 지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되게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확보라든지 경제 외교 부분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고 향간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 국익보다는 오히려 국익에 저해되고 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좀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뭐 빈손 외교 그리고 뭐 이렇게 빈손 외교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청와대 행정관들을 근무해 보셨고 청와대 분위기라는 것도 좀 아실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는 시점이 다른 거죠. 중요한 시점이니까 가서 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시점이니까 좀 우려스럽다라는 것인데 지금 순방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자녀 학교 폭력으로 이제 바로 이제 사표까지 수리가 됐습니다. 의전비서관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아닌가? 영향을 끼치지는 않나요? 그렇습니다. 의전비서관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내 외부 행사의 전체적인 것을 다 지휘하고 또 기획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방할 때는 당연히 의전비서관이 가는 거고요. 상대국과의 의전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의전비서관이 순방 하루 앞두고 인사조치된 이 상황이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전비서관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많은 또 행정관들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방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순방 하루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또 뭔가 순방 성과에 훼손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팀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으로 좀 시선을 옮겨보도록 할 텐데 이게 좀 어떻게 된 사건으로 좀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그 경질된 김승희 전 비서관의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1살 어린 초등학교 2학년, 이 딸은 3학년이고요. 폭행을 해서 전치 구주에 상해를 입힌 그런 사건이 여름에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어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이 얘기를 이제 털어놓은 거죠.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상당히 빠르게 인사 조치가 됐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7시간 만에 사표, 빠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표 수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이 뭐 초등학교 2학년생, 3학년생이 전체 구조라는 것도 좀 놀랍기도 한데 이 과정 이후에도 좀 논란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학폭이 발생한 이후에 이제 그 김승희 비서관의 부인이 카카오 이제 프로필 사진을 바꿨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승희 비서관이 같이 있는 사진을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형 무마 의혹의 징후가 그때부터 보였다. 물론 애박한지 모르지만. 그렇죠. 이제 징후가 혹시 그런 거에 의혹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그 이후에 이제 학폭위가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2달 뒤에 열렸거든요. 그 2달 뒤에 열렸고 실제로 거기에 뭐 그 조치도 전학 조치가 아니라 학급 교체라는 그러니까 그 가해자는 3학년이고 피해자는 2학년이잖아요. 학급을 교체하는 건 아무 뭐 의미도 없는 그런 조치, 무의미한 조치이거든요.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그 피해자의 부모 쪽에서 가해자 쪽에다가 그 문서를 공문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 수취인의 그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 알려주지 않았다 학교가 그래서 비협조했다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카카오톡 프로필 변경 이후에 뭔가의 외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그런 것들이 결과로 기결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의 시선이 있는 것이죠. 또 사실 김승희 비서관이 비외교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긴 할 텐데 김건희 여사와 조금 관계가 있다 이런 추측들이 있기 때문에 더 비판이 되는 것인데 자, 7시간 만에 사표를 수리한 것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없어져야 될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학교를 다니는 중에 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서 계속 폭력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그 학폭 피해자들도 나오고 드라마도 흥행을 했고요. 이런 차원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일을 하는 비서관의 자녀가 이 학폭도 단순 학폭이 아니라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전치 구주라는 것은 제가 들어보니까 의학적으로 전치 구주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들어봤더니 초등학생이 전치 구주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뭐 꼭 그 상해가 심해서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조치를 한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빠른 조치 하면은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 의대와 관련해서 자율전공 후 의대 검토 이 얘기가 나왔더니 좀 이슈가 됐어요. 그랬더니 바로 대통령실에서 한 몇 시간 만에 즉각 부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책망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응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궐선거 이후에 좀 달라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그 여론은 곧 민심 아닙니까? 이렇게 민심이 반영된 보궐선거에서 참담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 민심에 이제 그 민심의 그 뭐랄까 아픔이나 이런 거 민심에 역행했을 때 그 아픔이란 걸 이제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늦었다고 보시는군요. 그 이주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이제 패배 이후에 의대 정원 확대라는 그 국민적 관심이 높은 그 사안을 가지고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좀 이렇게 힘있게 이제 추진하려고 했는 그런 과정 속에 또 이주호 장관이 그 자유전공 학생들이 의대 입학 정원이라는 그 발언을 또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희석시키는 듯한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한 것 같은데 저는 덧붙여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지금 소통과 반성이라는 그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이런 메시지와는 다르게 메시지를 던졌으면 그거에 따르는 행보라든지 뭐 정책들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인 그런 소통이나 그 뭐랄까 이렇게 민생과 관련된 정책들은 뒤따르지 않는다는 비판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최근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국정감사 중이잖아요. 국정 현안에 대한 그 질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 오히려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뭐 병합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국감 중에 나가서 한다든지 또는 계속해서 뭐 법인카드 유용 관련된 것들로 계속 국감을 정쟁화시키고 있는 것은 민생을 위하는 하겠다는 그 약속과는 다른 행보다 이런 예. 지적을 좀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소통과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와 여당과의 소통하는 모습만 계속 연출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소통을 하려면 야당과의 소통이 필요한 야당과 것이고 소통. 또 그 용산으로 이전한 가장 큰 이유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네. 그 도어 스태핑도 좀 중단된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그 야당과 국민과의 소통을 하는 그런 실질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당정은 상당히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과 청와대는 상당히 소통을 강화하려는 모습입니다. 고위당정 협의도 이제 주 1회 하겠다 얘기하고 만찬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혹시 다녀오셨나요 그때? 아,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분위기는 좀 들었을 텐데 네. 좀 얘기를 어떻게 좀 이렇게 민생 소통 이런 강화하는 분위기를 좀 느끼셨는지 궁금하고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면 어쨌든 야당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야당과 좀 만나겠다 이런 분위기는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소통은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수요일이던가요? 수요일에 뭐 화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만찬을 했고 그때 이제 국민통합위 관련 만찬이었는데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오찬까지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례적이죠. 그만큼 대통령실과 저희 당과의 소통, 협력 이런 것들이 전보다는 훨씬 더 강화됐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메시지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실제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저희가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네. 국민들께서 그 과정을 보시게 될 때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시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야당과의 대화를 말씀하셨는데 네네. 일단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여야 양당의 입장이 같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는 있다고 봐요. 예. 강론에서 보면은 어떤 뭐 공공의대 설치라든지 지역에서 어떤 특정 지역의 의대를 새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전남 지역에 전남대학교에 의대가 있지만 전남대학교는 광주광역시에 있기 때문에 전남도에는 의대가 없다. 그러면 전남도의 어느 부분에 의대를 설치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 의원끼리도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여러 의견이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대화할 용의가 있고 그 대화의 어떤 수준이 꼭 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또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는 앞으로 정쟁을 자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당대당으로 만나야 된다. 네, 여기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주제를 옮겨서요. 의대 정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양당 발언 모아봤습니다.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립대에 초점을 맞춘 의료 혁신안은 단순히 의사 수 확대라는 문제를 넘어 전국 어디에서나 그런 수준의 필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네, 조금 전에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큰 틀에서는 뭐 언론 보니까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 그 강론에서는 조금 분명히 이야기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이 이런 차이점을 뭐 이야기하고 협의해가는 과정이 정책 과정일 텐데 민주당 분위기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이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의대 정원 확대의 내용을 발표를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에 그 발표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도배된 것은 거의 1,000명 정도 증언할 것이다. 뭐 대통령발 단독 세게 얘기한 데도 있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계속 나왔었는데 실제로 발표를 해보니까
그냥 의사 수를 증언하겠다. 이 정도의 속빈 강정 같은 내용만 있고 얼마를 증언할 것인지, 언제 증언할 것인지,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아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국민 눈높이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사 수를 증언하는 것에서는 찬성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대단히 미흡한 졸속적인 발표였다라는 지적을 먼저 좀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의사수 증언에 대해서 민주당도 찬성을 하고 그거에서 협의할 그리고 협조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정부 여당에서 기본적인 로드맵을 최대한 빨리 네. 만들어가지고 그 만든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서 특위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여야 간에 그리고 전문가들 또 의협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논의하는 과정들을 최대한 빨리 해서 빨리 발표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그 공공의대라든지 지역 의사제를 전혀 지금 타협할 가능성이 없어 보니까 어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예, 때 예. 사실은 이게 의대 정원수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왜 늘려야 되는지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그동안에 우리가 가장 그 필요로 했던 그러니까 그 지역민들의 그런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격차 예.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런 게 이제 필수 지역 의료 관련된 거죠. 그리고 공공 의료와 관련된 것들의 기반을 좀 확대하자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 이유 없이 그냥 의사 수만 증언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선호하고 있는 뭐 수도권 중심의 의료나 성형 그런 쪽의 의사들만 더 예. 늘어나는 경우로 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했던 것인데 그와 관련된 것도 지금 상황에서 예. 얼마든지 뭐 저는 그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여야 간에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의대수 정원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제 합의를 하고 있는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예. 그 강론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은 서로 논의해서 예. 또 국민들이 지켜보실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예. 속에서 예. 진정성 있게 한다라고 하면 저는 합의점 도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예. 지금 현재 이제 뭐 그 윤석열 대통령부터 여당까지 계속해서 민생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제 그 소통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 이제 그 바야흐로 여야 간에 민생을 누가 더 잘 챙기느냐의 그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예. 그것에 대한 기본은 이제 협치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여야 간에 어떻게 협치해 가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아마 이번에 제대로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 정부 발표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방 국립대 병원을 아예 키운다는 거고, 근데 사실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철학의 차이가 분명히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증원이 됐고 국립대 병원이 좋으면 자율적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아예 그 공공의대를 만들고 지역 의사제를 할당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좀 철학 차이기 때문에 접점 찾을 수 있을까 싶은 좀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예. 말씀을 드렸어야 예. 되는 건데 예. 저 기회를 주셨네요. 저 김현정 대변인이 상당히 그 논리 무장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예. 3년 전에 문재인 정부는 이거 못했었어요. 의대 정원 확대라는 기조를 가지고 의학과 대화를 하다가 당시 뭐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어서 문제였겠지만은 대화 이어 나가겠다라고 중단이 됐었죠. 결국 예.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 정부는 하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해야죠. 자꾸 비판부터 하시니까 제가 좀 섭섭하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지방 거점 국립대 병원에 관한 문제도 당장 의대 정원을 늘리는 어떤 세부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의대 정원 늘려서 진짜 의사 숫자가 늘어난 시점 굉장히 뒤란 말입니다. 예. 당장 지금 지방에서는 아이 낳을 데도 없고 소아과에 애들 보낼 데도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당장 빨리 할 수 있는 거 거점 국립대 병원만이라도 빨리 정상화를 시키자 이런 차원의 정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네네. 철학의 차이라고 보기보다는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용적이다. 실효적인 방법을 지금 정부 여당에서 찾아서 하는 것이지 네. 지금 언제 국립 거점 공공의대를 어디다 하는지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조차 지금 의견이 다른데 그것까지 해서 정책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 시간이 없다. 그래서 급한 것부터 하자 이 말씀입니다. 급하니까 좀 빨리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맞나요? 예. 그러니까 여야 간에 지금 TF를 구성했으니까 네. 그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하고 여야 간에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는 그 틀을 지금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 의대라든지 이제 지역 의대가 없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의대 없는 곳에 지역 의대 신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역 의사제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의사 활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인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지역 균형 발전과도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면 어차피 지금 장기적인 의사 정원수 증대라는 로드맵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온 더 테이블하고 논의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가급적이면 그런 균형 발전이라는 것도 좀 담고 네. 또 지역에서 그렇게 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 오랜만에 좀 이렇게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좀 토론하는 그런 자리들이 계속 마련되는 것 같아서 국회에서도 그런 자리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야 모두 당이 안정화돼야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좀 운영이 될 텐데 여야 이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당 같은 경우는 보선 참패 이후에 혁신위원장 이제 사실은 월요일에 좀 출범을 목표로 했었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인물난인가요? 어떤 분위기예요? 인물난이라기보다는 예. 이 혁신위원장 인선이 가지는 정치적인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보선 패배 이후에 당이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께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드려야 하는데 네. 그 차원에서 혁신위를 먼저 띄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고 그러면 국민적 관심은 과연 혁신위원장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걸로 예.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혁신위원장을 맡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도 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시간이 걸리는군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한마평에 나왔던 인물, 뭐 정운찬 전 총리, 김한길 혁신위원장, 그리고 이제는 하태경 의원이 혁신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를 뽑든지 관여하지 말라고 돼 있고 이준석계를 넣을 것이라도 공언도 했고요. 지금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 의견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예. 일단 본인이 혁신위원장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혁신위원장 된 걸 전제로 얘기한 거라서 이건 예. 논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번 혁신위가 사실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그 패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는 것이고 그럼 김기현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대신해서 김기현 그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그 차분하고 지혜롭게 수습하라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냥 임명직 당직자들 바꾸는 선에서 마무리했단 말이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면피하기 위해서 혁신이라는 거를 띄우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혁신이가 기본적으로 그런 그 제한적인 상황에서 출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이 혁신이에 대한 진정성을 이제 넣어줘야 될 것이고 그렇다라면 혁신이에게 정말로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최고위의 의결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럼 어떤 권한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공천과 관련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당무 그 공천 개입이 없을 정도의 공천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주어야지 지금 이렇게 지금 수습을 이 정도 선에서 한 것이 그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을 공천하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가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많이 있는 의심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아니십니까? 그런 거를 다 털고 진정한 모습을 보이려고 진정성을 보이려면 그런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적어도 유승민이나 이준석 전 대표 정도가 혁신위원장 해야지 국민들이 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어떤 제한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강제성 있는 것까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가능성 있나요, 혁신위에 지금요? 글쎄요, 혁신위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어떤 운영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혁신위원장이 오셔야 이제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게 없는데 지금 혹시 좀 이름 나오시는 분 방송 저는 그 실명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이시라면 민주당 내부에서 왜 혁신위는 실패했던가?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은 민주당 이재명 체제에서 비명 반명 싸우시는데 그쪽 공천 룰 만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 당무에 복귀를 합니다. 좀 건강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는 대로 아무래도 지금 비명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갈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정청래 의원의 발언, 아직 그 징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된 거 아니다라는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반발도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언급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나온다면 어느 수위까지 좀 이렇게 비명계까지 끌어안을 것인가 이런 궁금함인데 어디까지 얘기가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이미 본인의 입장을 다 발표했어요. 안에서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 이렇게 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통합적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내일 이제 월요일에 당무에 복귀하셔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강경하게 그걸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구도에서 우리가 영장도 기각됐고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지금 국정감사 시즌이고 또
그 이어서는 예산안 전국이 돌아오고 이렇게 네. 하는데 우리한테 대단히 유리한 국면에서 우리가 내부에서 이런 거 가지고 예. 분열할 이유가 하나도 하등이 없다라는 의견들이 서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제가 볼 땐 철저하게 통합적 리더십으로 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맞고 그런 기조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송갑석 의원 사태로 지금 빈자리잖아요. 여기 네. 지금 이야기 나오신 분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그 송갑석 최고가 이제 호남 몫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호남 또는 충청도의 여성 그 지명직 최고위원 이런 정도의 기준들은 좀 약간은 공감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언론 통해서 회자되고 있는 박정현 전 박정현 전 대전 대구청장이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당 대표님 이제 복귀하면 그때 예.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하지만 지금 재판 이슈가 있어요.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 이 과정 속에서 쉽지 않은 리더십을 이끌어 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저희가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할 때는 뭐 구속만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구속이든 뭐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 대북 송금 관련한 사건이 만약 기소까지 된다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주에는 주 4회를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당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그것은 민주당에서 선택한 거니까 민주당에서 현명하게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관련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 윤희석 선임 대변인께서 이번 그 저기 김기현 2기 체제에서 유일하게 대변인을 선임 대변인으로 승진하셔가지고 태도도 상당히 좋게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네. 정쟁 현수막도 좀 붙이지 않겠다. 예. 그리고 정쟁과 관련된 TF들을 다 통폐합하고 없애겠다. 그리고 대변인단에서도 주로 정쟁을 제외하고 민생 위주의 예. 논평을 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오늘은 또 약간 또 민주당을 계속 또 약간 비판을 좀 하시네요. 그래서 그런 예. 것들 진정성 있게 좀 바꿨으면 좋겠고 예. 정말 저는 앞으로는 예. 그 저도 지금 저 평택의 지역구인데 현수막을 다 그런 식으로 민생과 관련된 것만 정말 그 저 포지티브하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이제 여야가 누가 더 민생을 잘 챙기느냐의 경쟁 민생. 속으로 좀 현장 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과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